여러분,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고민은 더 깊어질 텐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심리란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가 정말 궁금할 때 내 주변뿐만 아니라 TV를 볼 때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아주 잘 만들어진 드라마일수록 등장인물의 심리를 관통할 수 있는 설정들을 적재적소에 정교하게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더 글로리 역시 그런 드라마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글로리 속 심리적으로 가장 문제 있는 아기는 누구일까요? 드라마 속의 문제적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여러분은 더 글로리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나쁜 최악의 악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지만 제가 뽑은 사회나 주변인들에게 가장 악영향을 주는 악인은 바로 연진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나쁜 이유는요, 자기 자신만 나쁜 게 아니라 사회적 악인을 생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자신이 제일 지키고 바르게 키워야 할 자기의 딸까지 말이죠. 연진이 어머니는 학창시절 문동은이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딸이 가해자로 특정되니까 딸을 이렇게 혼내죠. 왜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해서 경찰서까지 오게 만들어? 그 어디에서도 연진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아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스타일이죠. 자식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내 자식에게 어떤 피해가 오느냐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딸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아이는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잘못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다음에는 절대 잘못을 안 들킬 수 있도록 더욱 약한 애를 더 철저하게 고르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걸 사회적으로 조기 교육받은 악인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한마디로 나르시시즘의 엄마가 자기 자식도 나르시시스트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공존은 없고요, 오로지 독존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진이 어머니는 자기 주변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망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서 피해 범위를 광범위하게 만드는 진짜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인인 거죠. 우리 아이가 연진이 같은 끔찍한 학폭 가해자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놀라고 창피해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줘야만 합니다.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준 행동을 가지고 부모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영향받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물론 그 자체로 너무나 잘못된 상태이지만 너무 어릴 때이거나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상상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네가 당했다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너와 같은 짓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네가 오히려 피해를 받았을 때 부모인 내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이 됐을 때 얼마나 슬프고 심각한지 정확하게 상상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감정적 이해가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면 잘못된 점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꾸짖어줘야 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나게 나쁜 일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지탄받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인간은 아주 고도의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아주 강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나 자신이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말해줌으로써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는 것도요. 진화생물학에서 아주 저명한 영국의 토머스 헨리 헉슬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에 대해 연구하면서 인간을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에 비유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나요? 검투사가 제일 먼저 죽죠. 착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원형 경기장에서 가장 강한 검투사가 제일 먼저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착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후손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 자체도 검투사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착각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하지만 긴 역사를 보면 착한 사람이 더 오래 자손을 많이 남겼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른바 조화롭고 상생하며 둥글게 사는 사람들 말이죠. 이기적인 유전자에서부터 모든 진화의 법칙에 관련된 연구와 서적에서 그리고 문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윤리적인 자들이 생존의 법칙에서 결국은 더 강해지는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또 같이 모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속상하게도 이걸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럴 때 이렇게 때리는 것, 체벌하는 것, 이게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페널티는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너의 잘못을 고칠 때까지, 제대로 된 생각을 할 때까지 너도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기다릴 수 있을 때에만 윤리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장 빠르게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의 욕구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심리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무엇을 원할 때 너무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좌절하고 무기력한 아이가 되고요. 아이가 무엇을 원할 때마다 그때마다 잘못을 했던 안 했던 바로바로 만족시켜주면 아이는 비윤리적인 아이가 되죠. 그 어느 쪽에서도 우리 아이의 적응력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조금씩 기다릴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아이를 가장 생존력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감정적 부분이 결여된 연진이 같은 절대 악인인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선 자기의 잘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는 그 행동을 막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알려줘야 돼요. 너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실은 너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는지를 말이죠. 지금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 그거 평생 흔적으로 남을 수 있고 너 엄청 크게 손해봐. 아무도 모를 수 없어. 누구든 알게 돼.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나쁜 짓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와 어울리지 않을 거야. 너는 더 외로워지고 고립될 거야.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나쁜 행동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연지는 자기 아이인 예솔이에게만큼은 잘못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데요. 예솔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심리는 뭘까요? 이런 질문에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합니다. 연진이는 자기 아이인 예솔이한테만큼은 사실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착해서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심리이지만 그래야 내가 승리자가 된다. 그래야 내가 더 강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그 인정을 받게 만드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심리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남들이 인정하는 완벽한 가정도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연진이를 보고 그래도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해서 모성애가 진짜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극중에 나타나는 그런 면만 가지고 보면 그냥 자기 거 아무것도 안 잃고 싶은 그런 심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합니다. 그 망가져가는 와중에도 자기 거는 계속해서 챙기는 거예요. 모성애나 남을 위한 희생 이런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더 글로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주 상식 같은 이야기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천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들만 당했다고 하더라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풀 수 있도록, 즉 신체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과 똑같은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연구에서요, 언어적인 폭력 혹은 정신적인 따돌림만으로도 사람은 자기의 신체가 다친 것과 거의 동일한 반응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다쳤으니 몸을 돌봐야죠. 그런데 이걸 왜 정신력으로만 이겨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넌 견딜 수 있어. 너는 괜찮을 거야. 용기나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은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효과가 있는 말이 됩니다.
잘 재우고 잘 먹게 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더 글로리 주인공 중 현실적으로 나와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고 가장 위험한 인물은 누굴까요? 저는 박연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진이는 기본적으로 나 외의 일에 차가운 사람, 온도감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온도를 높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애착, 공감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연진이 같은 사람들이 진짜 최악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망가뜨려서 버려요. 종이를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구겨서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타인도 똑같이 이렇게 망가뜨려서 버리고 남들하고도 어울릴 수 없도록. 그런데 연진이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저는 박연진 남편 하도영도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 하도영의 경우도 부모의 교육이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도영의 엄마가 손녀가 태어났을 때 베넷 저고리로 구찌를 선물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 간에도 서열이 나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찌 베넷 저고리를 이상하게 보는 시터분을 아주 차분하게 자르라고 시키죠. 사실 그 점이 더 큰 문제예요. 감정을 엄청나게 절제하거든요. 아마도 어린 도영이는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안 좋다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언젠가 터지는데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주 여러 번 나올수록 그 감정을 보일 때 강도는 작아지겠죠. 그런데 안 나와야 될 때 그 감정이 나오는 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감정을 언제 어느 정도로 내보내느냐는 타인과의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감사함, 부끄러움, 슬픔, 기쁨, 분노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적절히 느끼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의 정도가 적절한가 그 적절함을 교육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아이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른스럽다는 칭찬을 하죠. 하지만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어른스럽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축하, 사과, 위로 이런 모든 것들은 협동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협동의 감정들 대부분은 감정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표현하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하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모두가 열광한 이유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너무 축구를 사랑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좋아하는 감정에 나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개성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감정에 반응하는 건 나의 협동성과 공존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더 글로리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상당수가 문제적 양육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캐릭터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캐릭터들의 부모들이 더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학폭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 중 상당수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입시가 시작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법 같은 건 전혀 안 가르칩니다. 사과를 제대로 할 줄 모르면 두 가지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사과를 안 하는 게 일을 덜 키우는 거다. 혹은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기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억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많은 학폭 가해자들이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학폭은 아니지만 이런 행동 양상을 가장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한테 사과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받아야 할까요? 일본은 교과서를 바꾸면서 자신들의 기억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국 제대로 학폭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피해자만 더 괴로운 상황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학폭 가해자가 자신을 정당화하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될까요? 학폭 가해자들이 나는 사과했잖아. 에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어릴 때 그냥 뭘 모르고 한 거지 라고 자기 정당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걸 그냥 넘어가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두 번째 가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기쁘죠. 우리나라 국기를 누가 밟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다른 동물이 아닌 우리 인간의 자아는 말 그대로 우리로 확장되거든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나와 수많은 다른 나가 공존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고 정당화하면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을 우리가 같이 겪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룰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건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정당한 사회의 룰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게 되겠죠.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 혹은 30년이 지나도 그 기억을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많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과가 될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게 사과라는 점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꺼이 매번 하는 것이 사과여야 하죠. 굉장히 많은 가해자들이 그때 내가 사과했었잖아 이런 걸로 자기가 사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사과를 받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줘야만 사과의 완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많은 학폭 그리고 그와 유사한 폭력 행위의 피해자들이 못나서 혹은 잘못해서 그런 피해자가 됐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실제 사례를 조사해봐도 피해자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를 해보면 그리고 실제 사례를 조사해보면 가해자가 못나서 가해자가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해자들의 주위를 우연히 지나가다 혹은 그 옆에 우연히 있다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외출을 했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새똥이 맞았어요. 밖에 나간 제가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는 그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가장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문제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못났거나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